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일본사 개념정리 6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국시대 들어갔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시대를 주도하다가 1582년 혼노지의 변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이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사람이 아케치 미쓰히데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아케치 미쓰히데가 오다 노부나가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혼노지의 변이 있자마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를 몰고 와서 아케치 미쓰히데를 제거하는 스토리까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스토리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개창하는 그러한 스토리까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인물은 아주 미천한 가문 출신이에요. 출신 성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튼 미천한 출신인데 훗날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자기 출신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래저래 포장을 한 바람에 정확한 그 출생을 좀 알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고자루라는 그러한 그 명칭으로도 많이 불렸어요. 새끼 원숭이라는 뜻인데요. 생긴 게 정말 원숭이처럼 생겼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초상화를 봐도 원숭이처럼 생겼습니다.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의 초상화면 좀 잘생기게 그려줄 만도 한데 원숭이처럼 아주 못생긴 그런 얼굴로 그려놨어요. 어쩌면 잘생긴 게 그려준다고 그린 게 그런 수준일 수도 있는데 여튼 뭐 그런 그 이름도 있었고요. 본래 이름은 기노시다 토키치로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한테 이 직위를 받으면서 하시바 히데요시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백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관백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서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또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물인데요. 자, 미천한 출신이었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양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양아버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겹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다가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신이 미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기사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무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오다 노부나가 그 집단 안에서도 미천한 일을 했어요. 화장실 관리하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오다 노부나가 눈에 들어가게 되는, 중용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화들은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뭐 팩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훗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날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신발을 신을 때 발이 시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딱 따뜻하게 내놓는 뭐 그런 이야기, 또는 뭐 오다 노부나가가 아끼는 술잔을 우물에 빠뜨렸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물에 물을 채워서 술잔을 뜨게 해서 뭐 이렇게 꺼내준 이야기.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가 물건을 사오라고 이렇게 돈을 줘서 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하찮은 싼 물건들을 사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푼돈 얹어서 뭐 비싸고 좋은 물건 사오는 이런 스토리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점차 중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 중에 상당 부분은 훗날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도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용이 됐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시대에 성장을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전투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노지의 변이 터진 거예요. 1582년 오다 노부나가가 죽게 되자 혼노지의 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전국시대의 이제 패권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은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에서 자살할 때 함께 죽었어요. 함께 자살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이들과 세력 다툼을 하면서 끝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585년에 관백의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관백이라는 지위는 원래는 일본 율령, 법령 체제 속에 있는 관직은 아니었어요. 근데 과거에 뭐 이렇게 섭정하는 사람들이 관백이라는 그런 명예직처럼 이걸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일본 덴노 왕 바로 아래
그 중요한 그런 관직처럼 된 자리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관백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1585년인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의 지위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이 쇼군이 대장군이잖아요. 나이 쇼군인데 출신 성분이 원래 무사 계급이 아니고 미천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이쇼군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쇼군이 될 수 없어서 관백의 지위로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정대신이라는 관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정대신이라는 관직은요, 원래 일본 율령 법제도 속에서 최고 관직이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왕 바로 아래 관백, 태정대신 이런 직책을 차지하고 일본의 정권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주도해 나가는데 굉장히 유능하게 정치를 합니다. 일단 다이묘 세력들 간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 맺고 이 동맹으로 대들까봐, 힘 합쳐서 대들까봐 서로 다이묘들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수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도수령이라는 것은 칼을 걷어간다라는 말인데요. 칼 뺏어가는데 누구의 칼을 뺏어가냐면 농민들의 칼을 뺏어가는 겁니다. 전국시대가 혼란했잖아요. 무사들이 난리를 치고 주도하던 그런 시대를 거쳤잖아요. 이래서 농민들도 각자 자기들이 칼을 차고 무사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무사가 아닌데 무사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너도 나도 칼찬 상황이 발생을 해서 병농 분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 무사 계급과 농민 계급을 분리하기 위해서 원래 농민이었던 사람들의 칼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무사 행세하지 마, 농업에 집중하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을 농업에 집중하게 하면서 일본 경제가 발전하고 안정되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분 간의 질서를 구분하는, 병농을 분리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능한 정치를 해 나가요. 그리고 1585년에 시코쿠를 장악하고요. 1587년에는 규슈를 장악하고, 그리고 1590년에는 간토, 토호쿠의 다이묘들 한 곡을 다 받아내면서 사실상 1590년에 전국시대를 딱 통일하게 됩니다. 관백의 지위에서 이 전국시대를 딱 통일하는 그런 모습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전국시대를 통일은 했는데 이 지방 다이묘들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들이 힘이 좀 남아 있고 에너지는 있지만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굴복을 한 거거든요. 언제 이들이 칼 뽑아들고 대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낼 필요가 있었어요. 이래서 저지른 것이 1592년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장악하고 정복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보인 것도 있는데 일본 국내 사정도 있었던 겁니다. 이 다이묘들의 세력을 밖으로 뽑아낼 그런 또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1592년에 일으켰는데 그 다음 해인 1593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들을 낳아요. 60이 가까워진 그 환갑 다 된 나이에 늦둥이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중한 아이를 늦게 얻은 겁니다. 그런데 1593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본인이 죽게 되면서 아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통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이 아들을 보호해줄 그런 장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유력한 다이묘들을 모아요. 이들을 이제 5대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5명의 다이묘들을 불러서 우리 아들이 성장하여 통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보호해 주시오 라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잘 돌봐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에 오도노노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 즉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는 막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5명의 다이묘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잘 보필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걸 기회로 자기는 자기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야심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성씨가 마츠다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츠가이라 세력은요, 양쪽에 오다와 이마가와 세력이 있었어요. 즉 오다 가문과 이마가와 가문 사이에 껴 있었는데 이 오다 가문하고 이마가와 가문이 사이도 안 좋고 또 세력도 세요. 그 사이에 껴서 이 마츠다이라 가문이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세력과 손을 잡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질로 가게 됩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어릴 때에는 타케치요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처음에 이 타케치요로 부르던 그 어린 시절에 먼저 이마가와 가문으로 인질을 가게 돼요. 인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타케치요,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외갓집에서 인질로 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어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오다 가문에다가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오다 가문으로 인질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다 가문에 인질로 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오다 가문이 이마가와 가문하고 싸우다가 오다 노부히로라는 인물이 인질이 돼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질을 맞교환하기로 해요.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 오다 가문에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마가와 가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린 시절에 오다 가문에서도 인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마가와 가문에서도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와 가문에 끌려가서 거기서 또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또 전투도 막 나가요. 나가서 전공도 세워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마가와 가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마가와 가문에서 이마가와 요시모토라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오케하자마 전투라는 건데요. 이 전투에서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래서 이마가와 가문이 흔들흔들하고 무너져 가게 됩니다. 이 혼란한 틈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마가와 가문에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오카자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영지를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영지에서 자기 영지 내에 또 세력들을 장악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쓱 눈치를 보면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동맹이지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가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를 거의 주군으로 섬기다시피 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동맹이지만.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자신의 장남을 오다 노부나가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 동맹도 맺어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동맹이지 사실상 주군으로 섬기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제 그를 도우면서 세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건데, 혼노지의 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전국 시대를 통일해 나가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막강한 세력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복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막 규슈로도 전쟁을 하고 전투하러 가야 되는데, 이 배후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존재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누이 동생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줍니다. 부인으로 보내줘요. 부인하라고 결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어머니를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보내요. 인질처럼 보낸 겁니다. 이러면서까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단 복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을 하죠. 이 통일 과정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힘을 보탰었습니다. 자, 전국이 통일된 다음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상을 주는 것처럼, 막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동쪽 지역으로 네 영지를 줄게, 글로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래 영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뺏고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쪽 땅 너 줄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요. 이거 사실 변방으로 내쫓은 겁니다. 근데 그 동쪽 지역이 오늘날 도쿄가 있는 당시 에도라고 부르던 그 지역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도쿄가 좋지 당시 에도는 늪지대였습니다. 심지어 원래 간 곳이 정확히 에도는 아니었고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준 땅은요, 그 동쪽 땅은 원래 호조 가문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호조 가문이 세력을 잡고 있는 그곳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서 너 거기서 영주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 호조 가문이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간에 갔으니 이 사람이 호조 가문의 저항을 받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앙 정치에서 멀리 변방으로 보내면서 너 동쪽 가서 고생 좀 하거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호조 가문과의 세력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비껴서 에도 쪽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당시 늪지대.
그리고 그곳을 자기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지금의 도쿄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거예요. 1598년에. 죽으면서 우리 아들 부탁하네 그러면서 유력 다이묘 5명 불렀다라고 했죠. 이 5명 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들었죠. 자, 이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겁니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는 1600년인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시다 미츠나리라는 세력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시다 미츠나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충신이었습니다. 행정 업무도 뛰어나서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장악하고 행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이시다 미츠나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요 업무를 맡아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 이시다 미츠나리였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도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그 아들에게도 충성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칼을 뽑아들자 이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세키가하라 전투거든요. 이 전투는 뭐 이렇게 길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 세력이 서군,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동군, 이시다 미츠나리 세력이 뭐 8만이었다라고도 하고 10만이었다라고도 하는데, 항상 이런 경우 역사 기록이 좀 정확치가 않아요. 좀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가 많아야 뭐 한 8만, 또 뭐 한 5만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시다 미츠나리 군대가 좀 더 많았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초반에는 서군이 우세했어요. 높은 지형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서군에서 배반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배반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 드는, 동군 편을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전세가 뒤집혀요. 이 배반자들은요, 이미 먼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꼬셔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전투 시작할 때 아침부터 배반을 빨리 해줬으면 되는데, 이 세력들도 간을 본 거예요. 야, 여기 어디가 이길까 이렇게 보다가 뒤늦게 배반을 해가지고, 아무튼 하루가 이제 좀 지나서, 반나절 지나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결국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이시다 미츠나리 세력을 꺾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키가하라 전투를 기점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의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중심지가 당시 에도였기 때문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된 이 막부 체제를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쇼군이 지도하는, 쇼군이 지배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 막부 정치잖아요. 그래서 에도 막부 시대가 1603년에 열렸고요. 이후 약 260여 년간 이 에도 막부가 일본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당시 오사카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오사카 성은 아주 견고한 그러한 성이었어요. 오사카 성은 오늘날도 훌륭한 관광지죠. 높은 천수각도 유명합니다. 근데 현재 남아있는 천수각은 나중에 다시 지은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천수각은 불타서 없어졌었고, 다시 만들었다가 또 뭐 소실되고 또 다시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천수각이 있는 건데, 천수각보다 이 오사카 성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마어마한 해자입니다. 해자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앞에 이게 파놓는 그런 그 웅덩이 같은 거죠. 웅덩이 같은 건데, 이 오사카 성의 해자는요, 폭이 30m고요. 깊이가 11m입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해자가 진짜 엄청나요. 엄청난 해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해자 때문에. 그래서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사카성을 공격을 하는데 제대로 점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오사카성 전투가 1614년이에요. 161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3세였고요.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22살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지키는 이 오사카성을 경험 많은 노장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쉽게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해자 때문에. 그런데 이 달코 다른 경험 많은 73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또 여우처럼 일을 벌입니다. 성을 공격하다가 결국 점령이 안 되니까 우리 화해 맺자. 나 돌아갈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패배해서 돌아가는 건 면목 없잖아. 그래서 내 면목도 세워줄 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화해했다라는 이 평화의 모습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줄 겸 이 해자를 메꾸는 게 어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어리버리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이걸 오케이를 해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리도 뭐 영 바보는 아니에요. 알았어, 해자 메꿀게,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를 돌려보내고 해자는 나중에 아주 천천히 메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리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를 내보내려고 그래서 일단 화의를 한 건데, 자, 이렇게 화의를 맺고 해자 메꾸기로 한 거다 이러면서 갑자기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가 자기네 군대로 해자를 갑자기 막 지들이 메워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리 쪽에서 항의를 하죠. 아니, 이 해자는 우리가 천천히 메꾸려고 했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거 우리 실무자들이 착오를 했어. 착오를 한 거고 이거 우리가 그럼 조치를 할게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해자는 메워집니다. 또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항의를 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알고 보니 너네들 힘들까봐 우리가 이렇게 미리 도와준 거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결국 해자를 메워버리고 해자가 메워진 오사카 성의 방어력은 뚝 떨어집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사카 성을 점령을 했고요. 오사카 성을 불태웁니다. 이때 천수각도 한번 불타는 것이고요.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리도 어머니 오도노노와 함께 자결을 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3세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온전히 일본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도 막부가 전개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에도 막부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이야기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